서울 한복판,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이에요. 60대 중반의 한정숙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 같죠? 하지만 오늘 정숙 씨에게 벌어질 일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숙 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아들 선우를 위해 맛있는 반찬거리라도 사러 나선 거였죠. 아들 나이가 벌써 40에 가까운데도 엄마 마음은 다 똑같나 봐요. 선우 녀석 회사 근처 기숙사에 산다는데 가끔씩 반찬이라도 챙겨줘야지. 혼자 이렇게 소곤소곤 중얼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며느리 최유라에게 전화를 해도 통받지를 않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예전처럼 살갑게 연락하지도 않고요. 에휴,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정숙 씨는 애써 넘겼었죠. 정숙 씨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 평소와는 다른 골목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동네 지인이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이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정숙 씨는 평생을 잊지 못할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숙 씨가 피땀 흘려 사준 바로 그 집, 아들 부부가 알콩달콩 살고 있을 거라 믿었던 바로 그 집 앞에서 말이에요. 활짝 열린 대문 너머로 며느리 유라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남자와 함께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싱글벙글 웃으면서요. 마치 진짜 부부처럼요. 정숙 씨의 머릿속이 그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야? 저게 대체 뭐야? 정숙 씨는 자기도 모르게 집 앞으로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는 정숙 씨를 본 유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싹 굳어버렸죠.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유라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라야, 저 남자는 누구니? 우리 선우는 어디 있고? 정숙 씨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정숙 씨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선우 오빠 이제 여기 안 살아요. 저희 이혼했거든요. 뭐라고? 정숙 씨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되물었어요. 그리고 이 집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불편하시면 어머니가 나가주세요. 유라가 뻔뻔하게 씩 웃으며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숙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사준 집이야. 내가 어떻게 나가? 어머니, 법적으로는 제 집이라니까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잖아요. 유라가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옆에 서 있던 그 남자도 덩달아 비웃더군요. 정숙 씨를 아주 우습게 보는 눈빛이었죠. 정숙 씨는 그 순간 자신의 30년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선우는?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 정숙 씨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어요. 몰라요. 연락도 안 되던데. 어머니가 직접 찾아보시든가요? 유라가 아주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돌아서서 그 집을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숙 씨의 머릿속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언제?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수만 가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놨어요. 정숙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다시 걸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그날 밤 정숙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침대에 그저 멍하니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뭘 놓친 걸까?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자책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일찍 일어나 선우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이선우 씨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직원의 대답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이선우 씨요? 요즘 회사에 잘 안 나오세요.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정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정숙 씨는 그날부터 아들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선우의 친구들에게도 다 연락해봤지만 모두들 요즘 선우랑 연락이 잘 안 돼요. 라는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며칠 후 정숙 씨는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아는 분이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정숙 씨, 혹시 아들 일로 법원에서 뭐 연락 온 거 없어요? 네? 법원이요? 정숙 씨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 며느리가 위자료 소송을 걸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글쎄, 아드님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면서요. 정숙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바람? 우리 선우가? 사실 정숙 씨는 아들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순하고 성실했던 아들이 바람을 피울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유라가 법적으로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니 이건 뭔가 증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숙 씨는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정말 선우가 잘못했다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아들 성격이라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 엄마인 자신에게 먼저 와서 무릎 꿇고 빌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회사 동료라며 어떤 남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선우 형 때문에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우 형 아내분이 회사 전체 메일로 편지를 보냈어요. 불륜 피해자 탄원서라는 걸로요. 진우 형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주 절절하게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정숙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별다른 조치는 없는데 사람들 시선이 곱지가 않죠. 선우 형도 그래서 더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유라가 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지? 설마 정말 우리 선우가.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아들의 입장은 들어볼 기회조차 없이 오직 유라의 주장만으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죠. 정숙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선우를 찾아야겠어.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최유라, 그 아이가 정확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정숙 씨는 선우가 다닌다는 회사 근처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혹시나 마주칠까 싶어 회사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봤지만 선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비원에게 물어봐도 요즘 통 안 보인다는 대답뿐이었죠. 그러던 중 정숙 씨는 정말 우연히 선우의 대학 동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쳤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무척 어두웠어요. 아주머니, 선우 형 지금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니?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회사 근처에 있는 낡은 고시원이요. 정숙 씨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니요. 그 좋은 집을 놔두고 왜 이런 좁고 허름한 곳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선우 형이 정말 바람을 핀 게 맞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어서요. 나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유라가 증거까지 있다니.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선우 형 성격에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정숙 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들이 지금 말도 못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유라가 단순히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도요. 정숙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없었죠. 그날 밤 정숙 씨는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선우를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인지 전부 다 알아내야겠어. 만약 아들이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고,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쓴 거라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정숙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자신 안에 숨어 있던 또 다른 무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은 말이에요. 이튿날 아침, 정숙 씨는 아들 친구가 알려준 고시원 주소를 손에 꽉 쥐고 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내 아들이 정말 저런 곳에서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핑 돌았죠. 고시원에 도착한 정숙 씨는 낡고 음침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이런 데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건물 입구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선우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나요? 아, 선우 씨요? 3층 302호에 있어요. 그런데 혹시 어머님이세요? 네, 엄마예요. 관리인 아저씨의 표정이 금세 안쓰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선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잘 좀 챙겨주세요. 정숙 씨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 하나하나가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302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우야, 엄마야. 문 좀 열어봐. 안에서 한참 동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는데 정숙 씨는 그 순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선우는 살이 쏙 빠져 헬쑥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짙게 패어 있었거든요. 엄마, 여긴 어떡해? 선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숙 씨는 아들을 와락 껴안아주고 싶었지만 일단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정말 감옥처럼 좁았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 몇 벌 걸린 행거가 전부였죠. 정숙 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선우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유라랑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선우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푹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와서 사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유라가 네가 바람을 피웠다던데 그게 사실이야? 엄마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정숙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들의 말투도 표정도 무언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선우야,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못 써. 똑바로 말해봐. 정확히 무슨 일이야? 선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엄마, 저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제발. 엄마도 이 일에서 손 떼세요. 바로 그 순간 정숙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진실을 숨기고만 있다니. 평생 자식 앞에서 순하기만 했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숙 씨는 아들의 방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선우의 핸드폰을 보았죠. 선우야, 핸드폰 좀 보자. 엄마, 왜 이러세요? 제발. 아니, 엄마가 봐야겠어. 정숙 씨는 평생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도 엄마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했어요. 핸드폰을 열어 확인해 보니 기가 막힌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유라가 선우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들, 그리고 선우가 유라에게 애원하며 보낸 문자들을 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거든요. 선우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라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걸 선우가 알게 되자 유라가 오히려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 선우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붙인 거였죠. 선우야, 이게 다 뭐야? 유라가 너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선우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소용없어. 유라가 증거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세상 사람들이 누굴 믿어주겠어? 정숙 씨는 그 순간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서늘한 감정이었죠. 선우야, 은행 통장이랑 카드 명세서 전부 다 가져와 봐. 엄마, 그건 왜? 가져와 빨리. 정숙 씨는 선우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라가 주장하는 불륜 날짜들과 비교해 봤어요. 놀랍게도 유라가 선우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시간들에 선우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집에서 카드를 썼다는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선우야, 너 이 증거들을 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어? 엄마, 이미 늦었어. 유라가 이혼 서류에 내가 다 인정한다고 사인까지 받아갔단 말이야. 뭐라고? 언제?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 유라가 거의 협박하듯이 사인하라고 해서. 정숙 씨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유라, 그 아이가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선우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그리고 집까지 빼앗아 그 상간남과 함께 살면서 위자료까지 뜯어내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정숙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이제부터 엄마가 한다. 엄마? 뭘 한다는 거야? 최유라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 아주 고스란히 뼈저리게 되돌려줄 거야. 선우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싸늘한 기운을 느꼈어요. 평생 착하고 순하기만 한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무서운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죠. 그날부터 정숙 씨는 자신도 모르고 있던 자신의 능력을 하나둘씩 깨워내기 시작했습니다. 60평생을 살면서 쌓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아들을 지키려는 불타는 모성애가 합쳐지면서 무서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정숙 씨는 먼저 동네 사람들을 통해 유라와 그 상간남 강민준의 최근 행적들을 샅샅이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었죠. 유라가 강민준과 함께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한 건 이미 1년도 더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선우에게는 친구 집에서 신세진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했던 거고요. 동네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기 뭐해서 그냥 넘어갔던 거였어요. 정숙 씨는 유라의 직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유라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며칠간 잠복하며 지켜보니 유라가 강민준과 함께 출퇴근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회사 동료들 앞에서도 보란 듯이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아이고, 저렇게 뻔뻔할 수가. 정숙 씨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단순히 분노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차곡차곡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라가 차지하고 있는 집, 즉 정숙 씨가 피땀으로 사준 그 집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정숙 씨는 곧장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이길 방법을 물었죠. 어머님, 이 경우에는 명백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이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집도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게다가 며느님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아드님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큰 문제가 됩니다. 위자료는 오히려 저희가 받아야죠. 정숙 씨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계획에 확신을 가졌어요. 하지만 법적인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라가 선우와 자신에게 준 그 끔찍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유라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유라가 잔뜩 경계하는 얼굴로 문을 열자 정숙 씨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라야, 나도 이제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아야겠다. 네? 뭐라고요? 유라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되물었어요. 내가 사준 집이니까 나도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법적으로 따져봐도 아직 이 집 지분에 내 이름이 남아있어. 사실 정숙 씨는 집을 살 때 만약을 대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도 일부 지분을 등록해뒀었거든요. 물론 유라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어머니, 그건 싫으면 네가 나가. 그게 아니면 같이 살자.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협상 여지도 없었어요. 유라는 어쩔 수 없이 이를 갈며 정숙 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숙 씨의 무서운 심리전이 시작됐어요. 먼저 거실 한복판에 선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로 가득 찬 대형 액자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선우가 제일 좋아하던 반찬들을 잔뜩 만들어서 냉장고를 가득가득 채워놨죠.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유라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어요. 왜? 내 아들 사진을 내 집에 걸어놓는 게 문제니? 내 아들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해놓는 게 문제야? 정숙 씨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유라의 반응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상간남 강민준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 앞에서는 눈치를 보며 어색해했고 유라와 단둘이 있을 때도 예전만큼 편하게 굴지 못했어요. 유라야, 시어머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다. 조금만 참아. 내가 어떻게든 내보낼 방법 찾고 있으니까. 하지만 정숙 씨는 방문에 귀를 대고 그들의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세우기 시작했죠. 정숙 씨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온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마치 선우가 언제라도 돌아올 것처럼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어요. 어머니, 선우 오빤 안 와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유라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언제 올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나는 계속 준비하고 있을 거야. 정숙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하고 체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유라와 강민준이 불편해할 만한 일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죠. 유라는 점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마음 편히 쉴 수도 없고 강민준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정숙 씨의 서늘한 시선이 항상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미칠 것 같았어요.
유라야, 나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어떻게든 시어머니 좀 내보내. 강민준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나도 방법을 찾고 있다고. 조금만 더 참아달란 말이야. 하지만 정숙 씨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당당해졌죠. 그리고 유라를 향한 진짜 공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유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유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정숙 씨에게 악을 쓰며 대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발 좀 나가세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제 집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하지만 정숙 씨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분했습니다. 유라야, 내가 법무법인에 가서 다 확인해 봤는데 이 집 지분의 30%는 아직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단다. 그러니까 나도 이 집에 살 권리가 아주 당당하게 있다고 하더라. 유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 사실은 정말 몰랐던 거죠. 그리고 유라야, 네가 우리 선우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하나씩 세상에 밝혀지고 있어. 정숙 씨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불륜 증거라고 네가 조작했던 것들 말이야. 네가 포토샵으로 만든 가짜 사진들, 네가 선우 핸드폰 훔쳐서 다른 여자한테 보낸 가짜 문자 메시지들 전부 다 밝혀졌어. 유라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돈 주고 고용해서 바람피운 상대역 연기하게 시킨 그 여자, 내가 이미 다 만나고 왔어. 네가 시킨 짓이라고 전부 다 실토하더라. 정숙 씨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유라가 선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그 비열한 수법들을 하나하나 모조리 파헤쳐낸 거죠. 유라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증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있지, 아주 많이. 정숙 씨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툭 던졌어요. 네가 그 여자한테 돈 보낸 은행 이체 내역서, 네가 선우 핸드폰으로 조작한 문자들의 원본 기록, 그리고 네가 강민준이랑 호텔 들락날락하는 사진들까지 전부 다 여기 있단다. 유라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어떡해. 유라야, 내가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늙은이인 줄 알았지? 나도 젊을 때는 보험회사 특별조사팀에서 일했어. 보험 사기꾼들 잡아내는 게 내 전문이었거든. 정숙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익힌 조사 기법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유라야, 네가 회사 공금 빼돌린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건 아니에요. 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회사 법인카드로 강민준이랑 데이트하고 명품 산 거, 영수증까지 내가 다 확보해놨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업무상 횡령이야. 정숙 씨는 유라의 회사 동료들을 통해 이 정보까지 전부 알아낸 상태였어요. 유라가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었죠. 유라는 이제 완전히 혼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이야. 정숙 씨의 목소리가 지하실처럼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바로 그때 강민준이 들어왔어요. 집안의 살벌한 분위기를 보고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한 듯한 표정을 지었죠. 민준 씨도 왔네. 잘 됐구나. 정숙 씨가 강민준을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도 유라 계획에 동참한 공범이니까 같이 책임져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강민준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민준 씨가 유라한테 돈 대줘서 가짜 증거 만들게 시킨 거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민준 씨 회사에도 이미 익명으로 제보해놨어. 유부녀랑 바람나서 남의 가정 파탄낸 직원이 있다고. 강민준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아마 내일부터 회사에서 연락이 갈 거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강민준은 그 말을 듣고 유라를 잡아먹을 듯이 째려봤어요. 최유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시어머니한테 다 불어버린 거야?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시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다 아는 건데? 강민준과 유라가 서로를 의심하며 삿대질하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정숙 씨는 그 모습을 그저 조용히 싸늘하게 지켜봤죠. 이것도 정숙 씨의 계획 중 하나였거든요. 그들 사이에 불신과 의심의 씨앗을 심어서 서로를 물어뜯고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 민준 씨, 나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어머님이 너무 무섭단 말이야. 유라가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그럼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이 집을 버리자고? 이 집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집이 중요해. 지금 내 직장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강민주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유라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쏘아봤죠.
정숙 씨는 그들의 추악한 갈등을 보면서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계획이 차곡차곡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었거든요. 채유라, 네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유라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선우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 집에서 나가면 나도 이쯤에서 끝내줄게. 하지만 유라는 도끼 오른 눈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절대 안 나가요. 이 집은 내 집이에요. 그래, 그럼 끝까지 가보자꾸나. 정숙 씨의 눈빛이 칼날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진짜 지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강민주는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최유라, 난 더 이상 너랑 엮이기 싫다. 시어머니 문제 다 해결되면 그때 연락해. 이 말을 차갑게 남기고 말이에요. 소연은 한순간에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믿었던 강민준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민준 씨, 가지마.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유라가 울면서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지만 강민준은 매정하게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정숙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단 한 톨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유라야, 이제 내가 우리 선우에게 줬던 그 끔찍한 외로움과 절망감을 너도 똑같이 느껴봐. 다음 날부터 정숙 씨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유라의 직장에 변조한 목소리로 익명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기획팀에 최유라라는 직원 있죠? 그 사람이 지금 몇 년째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쇼핑을 하고 애인이랑 데이트 비용으로 쓴 내역이 수두룩할 겁니다. 한번 조사해보세요. 며칠 후 유라는 회사 감사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죠. 집에 돌아온 유라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정숙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 신고한 거죠? 그렇죠. 신고. 무슨 신고? 나는 네 회사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 정숙 씨가 아주 태연자약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해요. 유라야, 네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남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을 좀 돌아보렴. 유라는 분해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정숙 씨는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고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유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죠. 며칠 후 유라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민준이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완전히 잠적해버린 거예요. 민준 씨,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혼자서는 정말 안 된단 말이야. 유라가 울면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라야, 원래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나오는 법이란다.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니? 어머니가 민준 씨를 떠나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나는 그저 진실을 알려줬을 뿐이야. 네가 어려워지니까 도망간 건 그 남자지. 내가 억지로 내쫓은 게 아니란다. 유라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어요. 직장에서는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는 떠나버렸고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숨통을 조여오니까요. 그런데 정숙 씨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죠. 정숙 씨는 유라가 선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했던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무고죄, 사기죄,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를 담아서요. 유라야, 아마 내일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거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뭐라고요? 네가 우리 선우한테 한 짓들 전부 다 법적으로 큰 죄가 되는 거란다. 특히 무고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야.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그야말로 백지장처럼 변했어요. 어머니, 제발 고발장 좀 취소해 주세요. 네? 취소? 내가 왜 취소를 해야 하지? 네가 내 아들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우리 선우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넌 상상이나 하니? 정숙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선우 오빠한테 정말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사과? 이제 와서 사과? 정숙 씨가 비웃었어요. 네가 우리 선우를 고시원으로 내몰고 직장에 헛소문 퍼뜨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위자료까지 뜯어내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 한마디로 끝내자고? 유라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선우 오빠한테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그래? 그럼 지금 당장 선우한테 전화해서 사과해봐.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선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받지를 않네? 정숙 씨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당연하지. 네가 그 애를 그렇게 지옥으로 밀어넣었는데 어느 누가 네 전화를 받겠니? 유라는 계속 울면서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빌었지만 정숙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유라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진짜는 이제부터야. 정숙 씨의 그 말을 들은 유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까지 당한 것만으로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이게 고작 시작에 불과하다니요. 며칠 후 유라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경찰서에서는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어요. 게다가 강민주는 지구 반대편으로라도 도망간 건지 완전히 연락이 끊겨버린 상태였죠. 유라는 집에서 하루 종일 폐인처럼 울면서 지냈어요. 정숙 씨는 그런 유라를 보면서도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유라야, 이제 월세 낼 돈도 없겠구나? 정숙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냉정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유라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려면 돈이 꽤 들 텐데 그 돈은 어디서 구할 거니?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정숙 씨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유라야, 사실 내가 너에 대해서 조사한 게 이게 전부가 아니야.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선우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들과 만나면서 벌였던 일들. 그때도 지금이랑 아주 비슷한 수법을 썼더구나.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어요. 그걸 어떻게? 유라야, 내가 네 과거를 좀 알아봤더니 네가 예전에도 남자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적이 있더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말이야. 정숙 씨는 지난 몇 주간 유라의 과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했었어요. 유라의 대학 동창들, 전 직장 동료들을 수소문해서 만나본 결과 유라가 예전부터 남자들의 재력을 보고 접근해서 이득을 취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머니, 그건 정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도 다 있어. 네가 대학 다닐 때 선배한테 등록금 좀 빌려달라고 울고불고 해서 받아놓고 갚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 남자들한테 돈 빌려놓고 잠수 탄 것까지 기록이 다 남아있더구나. 유라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 되었어요. 자신의 추악한 모든 과거가 전부 들통났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죠. 그리고 유라야, 제일 중요한 건 말이지. 정숙 씨가 잠시 말을 멈춘 후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선우와 결혼할 때부터 이미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우리 선우랑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친구들한테 선우네 엄마가 강남에 건물 있는 부자라니까 내가 한번 잘 구슬려서 시집 가야겠다 라고 말하고 다녔잖아. 그 카톡 메시지 내가 다 확보했어. 정숙 씨는 유라가 결혼 전에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까지 전부 확보한 상태였어요. 유라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만하라고? 네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 아들이 지금도 그 좁은 곳이 원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넌 알기나 해? 정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분노로 떨렸어요. 네가 우리 선우를 직장에서 매장시키려 할 때는 언제고, 내 아들을 정신병자 취급하며 가짜 탄원서를 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만해 달라고? 유라는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뭐든지 할게요. 선우 오빠한테 가서 빌게요. 그때 정숙 씨가 유라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야, 네가 내 아들에게 준 고통. 이제 네가 똑같이 아니 그 배로 느껴봐야 해. 유라는 그 순간 온몸이 공포로 딱딱하게 굳었어요. 정숙 씨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지옥의 악기 같은 무서운 기운을 느꼈거든요. 어머니, 제발. 저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유라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유라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스멀스멀 풍겨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린내였죠.
유라가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 그만 실금을 해버린 거였어요. 정숙 씨는 그 추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라야, 이제야 네가 내 아들에게 줬던 그 굴욕감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겠구나. 유라는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더 큰 절망감에 빠져들었어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온몸을 벌벌 떨면서 그저 울기만 했죠. 유라야, 내가 지키려던 건 이깟집이 아니야. 내 하나뿐인 아들이야. 이제 네 발로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정숙 씨의 마지막 통첩이었습니다. 유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완전히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사라져 버렸어요. 정숙 씨는 창문 너머로 유라가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죠. 완전히 패배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아무런 힘도 없었죠.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야. 정숙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유라가 떠난 후 정숙 씨는 온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와 강민준의 더러운 흔적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워나갔어요.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은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고 집안 곳곳을 소독하며 깨끗하게 청소했죠.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우야, 이제 집으로 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최유라, 나갔어. 이제 여긴 다시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돌아와, 아들. 선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괜찮고 말고 모든 게 다 해결됐어. 선우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밟는 집이었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유라의 차갑고 이기적인 흔적은 모두 사라져 있었고 집안에는 따뜻하고 깨끗한 온기만이 감돌고 있었죠. 엄마, 선우가 정숙 씨를 보며 울먹였어요. 선우야, 우리 아들. 엄마가 다 해결했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정숙 씨는 아들을 아주 힘껏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내 아들 지키는 건 엄마로서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정숙 씨와 선우는 아주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숙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한 저녁상이었어요. 선우야, 회사는 어떻게 되었니? 엄마 덕분에 오해가 다 풀렸어요. 유라가 거짓 탄원서를 보낸 것도 다 밝혀졌고 제가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도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엄마, 근데 엄마가 어떻게 이 모든 걸 혼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우야, 엄마도 젊을 때는 꽤 잘 나갔었단다. 그때 배운 것들이 녹슬지 않고 남아 있었나 보지.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새끼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식사를 마친 후 정숙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개월간 벌어진 일들을 되돌아보니 자기 자신도 놀라웠어요. 평생을 조용하고 순한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내 안에 이런 무서운 모습이 숨어 있었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차게 뿌듯했어요. 내 아들을, 내 가정을 온전히 지켜냈으니까요. 엄마, 이제 유라는 어떻게 될까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이제 유라 자신의 몫이야. 우리는 더 이상 그 아이 인생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선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를 보며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항상 네 뒤에 있을게. 언제나 네 편이야.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모든 문제가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의 소리들 사이로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선우가 늦은 밤에 물을 마시러 나온 소리였죠. 정숙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킨 건 결국 우리 가족의 이 평범한 일상이었구나.
며칠 후 정숙 씨는 다시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정숙 씨, 아드님 집에 돌아왔다면서요? 아이고, 잘 됐다. 네, 그래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요. 가족은 역시 함께 살아야죠. 정숙 씨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다짐하고 있었어요. 다시는 그 누구도 내 가족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만약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누구보다 독하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저녁 무렵 정숙 씨는 선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밥 짓는 소리, 국 끓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며 엄마, 저 왔어요 하고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어요. 선우야,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그렇게 정숙 씨의 집에는 다시 따뜻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오직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가족의 시간만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숙 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 싸웠고, 마침내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